동계에서는 8학번 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8학번 표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4개 학번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장님들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시작한 이름과 효시라고 그러죠. 처음 시작한 학번입니다. 이게 프로학번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영판 회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편입학번에 김현철 회장님 어디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 87학번에 한기수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너무 섭섭하고요. 대표로 우리 86학번에 김현철 회장님이요. 잠깐 인사 말씀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86학번 동기회장 김현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혹시 한양대학교의 그 교훈을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뭐지? 사랑의 실천. 예. 사랑의 실천 맞습니다.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랑의 실천을 한번 직접 실천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이 자녀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바로 실천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행사를 주관을 하는 또 87학번 동기회도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88 동기회도 준비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항상 물심의 한면으로 동문들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입학처와 그다음에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여러 동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 동기에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동기, 8586, 87 동기의 친구들한테 수수시계를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로 우리 아까 잠깐 정해놨는데 우리 준비한 87학번의 한기수 회장님 나오시고요. 그래서 대표를 받을 영광을 수원여고의 이재현 학생, 우리 86학번 이용석 동기의 후배 자녀분인데요.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해주세요. 우리 정태찬차를 모시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편하게. 한양대 입학소장 정대찬입니다. 제 마음대로라면이야 이게 동기자녀 입시 설명회이지만 내년엔 동기자녀 입학 환영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오신 분 자녀들은 다 한양대가 뽑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립대학의 자율권 아니겠어요? 특히 기부순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공정성을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공교육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입시가 하도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후반부부터는 굉장히 실용적인 모든 이야기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스타트는 저와 함께 그냥 우리 본연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하는 얘기를 같이 생각해보는 어쩌면 장애 입시의 마지막으로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뽑고자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과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으면 그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 대학에 맞는 아이를 뽑고 싶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 가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하지,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근데 그걸 아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금수저니 뭐 깜깜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기 왜 깜깜해요? 자기들이 보낸 고등학교 생활은 깜깜하지 않잖아요. 그걸 갖고 저희들은 뽑고 싶은데 자꾸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 이제 바뀐 게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입시 공부로 몰아간 것이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대로 해서 대학은 그 결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어느 대학을 가야만 그게 목표고, 거기서 못 가면 실패했고 그 다음 내 인생은 불행하고, 왜 그렇게 우리 교육을 만들어 놨을까?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시전공인데 요즘은 전공이 수시 전공, 정시 전공, 입시 전공을 제가 바뀌어가지고 한번 시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은 시인의 삶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낭만, 사랑, 아름다움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20대 때는. 난 당장 변호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 저건 배부른 소리야 이러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그 목표는 대개 여러분 20대 늦어도 30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게 되게 힘든 목표지만 변호사 될지 안 될지는 30대 안에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목표가 30대입니까? 교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지만 아무래도 30대 안에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범대인데 저희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사가 되는 건 지금 당장의 목표지만 나중에 교사는 네 인생의 기본에 지나지 않아. 정말 중요한 목표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야. 그거는 평생 가기도 힘든 목표야. 그런데 우린 자꾸 지금 당장 뭐가 되느냐만 목표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40대 넘고 50대 오는 어느 날 후루룩하게 묻곤 해요. 그래, 나 그래서 지금 변호사 됐어. 그래서 행복한가? 하는 질문들을 하죠. 그래, 나 의사 됐어. 남들이 다 부러워해. 근데 40대 넘어갔는데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뭐 인생에 사는 게 뭔지 근데 모르겠어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려고 했던 의술, 법률, 사업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사실은 내 삶의 수단이었구나. 정말 목표는 뭐였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낭만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시와 예술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런 시를 써놨어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마종화 시인의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러지 말고 이 시인은 너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렴. 그래서 주변의 사물에 관심 갖고 자연에 관심 갖고 특히 오늘은 도시락 싸갖고 오지 못하니까 누군지 살펴서 나눠 먹으라고. 이게 시인이 딸에게 남긴 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동영상은 노르웨이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양 과정을 늘려달라고 하는 캠페인 광고입니다. 즉, 이 동영상 광고 중에 한 친구는 부모님이 없어서 빈 도시락을 사갖고 오니까 얘 좀 어답션 해주면 얘도 그런 도시락 사갖고 올 텐데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저 광고를 보면 주인공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빈 도시락이 아니라 그 짝이 정말 멋있어요. 그 앞에는 조금 서툴어. 포도 이렇게 티를 내요. 당근인데 정말 메인인 샌드위치를 준 정작이 옆에 친구로는 아주 개쿨하게. 혹시라도 부담을 가질까 봐. 그죠? 아, 저게 정말 훌륭한 학생 아닌가. 저더러 만약에 저 중에 학생부 종합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그 짝이에요. 아, 얘 뽑아야 돼. 이 개쿨한 놈. 이놈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저런 학생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광고를 보자 다음과 같은 시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으러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오격은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저 선재란 놈이 아까 그 옆에 짝 같은 놈이에요. 야, 내가 붕어빵 얻었다. 그게 아니고 나 지퍼 열렸어. 또 개쿨하게 떠나간 저 자식.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재 같은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살렸다. 근데 하필이면 제 눈에 들어온 건 붕어빵 몇 마리요? 5마리. 붕어 5마리. 빵? 갑자기 이 단어가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붕어빵 5마리로 한 친구를 저렇게 먹여 살렸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술사나 신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와, 기억나세요? 학공할 때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묘기. 눈앞에 있었는데 아빠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깎고 나면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술이냐 아니냐는 마술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걸 마술로 보냐 안 보냐는 우리 눈에 달려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릴 적부터 우린 누구나 다 마술사였습니다. 모래로 두꺼비집 만들 때 이건 모래란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나는 집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패연을 날릴 때는 나는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날렸던 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있을까? 제가 가장 지금 우리 자식 키우면서 제 자식 키우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막 비가 올 때 비 맞는다고 집으로 들여온 게 가장 후회됩니다. 비 맞는 기쁨을 빼앗았다. 내가 얘를 보호해준다고, 비로부터 보호해준다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해준답시고 얘로 하여금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는 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아무도 케어를 해주지 않아서 비를 마음껏 맞고 흙탕물 놀이를 하고 장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이렇게 물길 따라 뛰어보내기도 했던 그 기쁨을 우리 누렸었는데 과연 우리는 잘 살게 되면서 그런 기쁨을 우리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꽃이 소를 웃겼다, 꽃이 소를 들어올렸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우리 늙은 겁니다. 나주 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지. 여러분, 이 시의 주제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개뻥입니다. 좀 말도 안 되고 주목할 만한 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왜 시인지 우리 눈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말을 막 펼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야 소가 웃는 거 봤다? 에이 거짓말. 나주에서 봤어. 어? 소가 이렇게 우치 간지더라고. 그래?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니까? 이게 아이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는 판타지 영화들도 앞부분은 다 개뻥입니다. 해리포터가 있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가 있다. 그 뻥 두 가지만 믿어주면 그 다음 모두 리얼입니다. 슝! 황타! 그다음 리얼입니다. 근데 우린 그 전제를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저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 기억에 틀림없이 이렇게 꽃이 소를 들어올려서 소가 자빠질 뻔한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서? 동화책에서 봤습니다. 먼로 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동화입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권하는 100대 동화에 꼭 끼는 동화 그 중에 하나가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난드라고 하는 동화였어요. 이 동화는 나중에 디즈니사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분 수상도 하게 되고 재작년에는 다시 디즈니가 아니라 20세기 폭스사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페르난드라고 하는 그 장편 만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초등학생 부모들은 다 본 영화일 겁니다. 그 중에 초창기 디즈니가 만들었던 꽃을 좋아하는 페르난드의 그 일부를 제가 간략히 한번 모아봤어요. 옛날에 페르난드라고 하는 소가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좋아했던 거는 코르크 나무 그늘에 앉아서 꽃향기를 맡는 거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싸우고 뿔로 받고 이런 걸 좋아했지만 저 친구는 항상 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투소를 뽑는다고 하는 광고가 붙으면서 스카우터들이 몰려듭니다. 그러자 소로 뽑혀가려고 친구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솜씨를 발휘하며 자기들의 실력을 그 스카우트 앞에서 과시했어요. 근데 그들 눈에 들어오는 소는 한 마리도 떴습니다. 장성한 페르난드는 그날도 코르크 나무 그늘에 앉아 꽃향기 맡으려 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뱅골이 한 마리 거기 앉아 있었다가 호되게 우리 페르난드의 엉덩이를 찌릅니다. 그러자 그동안 감추었던 그의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우수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페르난드는 투구장에 입성을 하게 돼요. 공포에서 페르난드가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투구사도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페르난드 눈에 꽂힌 것은 꽂힌 거니까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 투구사를 향해 가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 페르난드가 저 꽃 컴플렉스를 극복하여 훌륭한 투구로 성장했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소설은 그리하여 페르난드는 투구장에서 퇴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코르크 나무 그늘에 앉아 꽃향기를 맡았다로 끝납니다. 너무 허무하신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정말 저걸 극복했으면 페르난드의 나머지 운명은 뭐였을까? 투구가 됐으면 그럼 뭘 하게 됐을까? 목표를 이뤘는데 그 목표가 남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인성이 안 좋습니다. 인성이 좋은 애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창의는 디센트의 소입니다. 컨센트가 왜 맞지? 이렇게 줄을 이런 놈이 창의의 인자를 갖고 있고
인성 가진 놈은 네, 이런 놈이 인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독서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옛날 책은 이렇게 세로로 쓰여 있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대. 왜 책을 읽을 때 근데 요즘 책이 이렇게 돼서 이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을 만들어?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책은 긍정을 하지만 쭉 한쪽을 다 읽고 나면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부정적이었지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끊임없는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와 인성도 사실은 모순된 관계인 것 같지만 모순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중적이진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남을 괴롭히는 걸 창의적으로 발명하려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미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인성과 창의를 갖춘 아이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성도 있고요, 창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고 더불어 공동체 역량도 키우면서 배운 걸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우리가 바랐던 교육이 아닐까. 학교 운동장에서 노란 들꽃도 찾고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도 즐기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진지한 토론과 토론도 하는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인 페르디난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교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남이 원하는 경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왜 페르디난드처럼 꽃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 친구들처럼 서로 머리를 박고 뿔로 찌르며 안달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투구 경기에 뽑혀가면 투구장에 가서 열심히 하면 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데릴레로의 작살, 피카도르의 창, 마타도르의 칼일 뿐일 텐데 우리는 왜 죽자고 그 세계에 덤벼들어야 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는 페르디난드를 도태시키고 수많은 투구를 투구장에 갖다 넣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까 페르디난드 이야기를 저희 박사정관들하고 같이 보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박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자, 저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의 답이 제 눈치를 보면서 페르디난드처럼 잠재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건 우리 혹시라도 우리가 뽑는 입시 전형에 투 전형이 있으면 없앱시다. 소는 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전형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전형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을 하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장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시를 나누곤 합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귀찮죠. 환영하기보다. 예컨대 저 같으면 연구실에 있는데 방문객이 왔다는 건 주로 잡상인이 왔다거나 모험의 판을 왔다거나 그런 걸 뜻합니다. 저는 그를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귀찮아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근데 저 시를 읽고 나서 반성했어요. 지금 배경에 있는 유진 스미스의 그 유명한 사진인데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역 앞에서 비를 긋고서는 왔을지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지 몰라. 그런데 IMF 때문에 실직해서 지금 방북에 돼 있을지 몰라. 아니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위대한 CEO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환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정관한테 저는 이렇게 이 시를 바꿔서 읽혀줍니다. 학생부가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거기에는 우리 학생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 학생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학생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춘기에서 부서지기 쉬운,
아마 반드시 부서졌을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허투루 잊지 말고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람처럼 마음을 통과하는 그런 바람처럼 속속들이 자소서가 없어도 속속들이 그 마음을 이루어주는 그런 입학 정책을 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신을 갖고 오늘도 상담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입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다음에 동기 전에 입학 환영회가 이 자리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들 우리 학교에 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김우승 총장님 모시고요. 잠깐 우리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김우승이라고 합니다. 우승. 그래서 빅토리 킴이라고 부르고 저 이제 그 기획관 졸업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아메리카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8년간 아메리카 있다가 이번에 이제 15대 총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제자가 아까 왔는데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덜컥했죠. 그때 혹시 잘못한 게 없나, 학점은 그때 나쁘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가 벌써 이렇게 자녀가 대학에 올 나이가 되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너무 의미 있는 행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오게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양대학은 괜찮죠. 수도권에 있고 또 좋은 학교들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이 제가 하는 일은 도네이션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학부형님들 우리 저 동기 이제 우리 동문들 중에서 내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갑니다. 이 대학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학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성균관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튜던트 석세스 학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대학은 그 좋은 대학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성공하는 또는 더 확장돼서 러너 석세스라고 해서 학습자가 평생 학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노머리 VIP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셔서 우리 동계 회장들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올해 첫 취임 첫해 시작하시고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소박하게 오브 쿠키 안에 봉투는 없고요. 8화과 하양분 회장이 선생님한테 선물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이 8화권에 3명, 88학번. 원래는 87, 88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위원분들 잠깐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정도 보시고 감사의 박수 정도는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분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는 우리 이 행사 전체적으로 실무 준비하는 안용순 87학번 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이거 뭐 아무튼간에 김밥을 마약 김밥으로 할 거니 뭐로 할 거니 다 일일이 책임지고 그거 챙기고 해도 아침에 새벽 배달하고 이래서 형제나 87회 상담 순서 짜고 다 사실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그거 짜는 것도 정말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소연 87회 원래 작년에 87회에 해야 되는데 올해 88학번이 아직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동기회가 조직이 안 돼서 한정목 후배가 혼자 아무튼 고분부터 하면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로 이게 동기회가 주최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대로 그냥 프로적인 입시 설명회보다는 아까 아마추어도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이걸 하면서 사실은 좀 뭐랄까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같은 고민하는 이렇게 동문들끼리 이렇게 같이 한번 십시일반으로 하자고 시작했는데 호응도 좋고 또 나름대로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거라서 감사하고요. 이걸 준비해준 많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을 스토리라인을 가진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요. 이렇게 세 개 테마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영화 상품권은 2장씩 드릴 거예요. 영화 관람권. 이분들을 왜 드리냐면 혹시 왜 받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이름 붙일 때는 애국지사상이라고 해요. 저는 애를 세디상 박수로. 두 번째 상품은 김성아, 이재원, 그다음에 파타라콘 홍순정.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제일 멀리서. 그러니까 부산, 울산, 그리고 사실 태백은 뭐 별로 멀지는 않는데 느낌상 되게 시골인 것 같아가지고. 네, 태백에서 오신 이분들 세 분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그리고 울산에서 온 친구는 학생 혼자 왔다고. 아니 잠깐 일어나도 돼요, 세 분은. 이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되니까 직접 펼칠 회장님께서 참이 금일봉을 전해주세요. 잠깐 쓰시면 지금 드립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나갈 때 뭐가 어디 가는지 바로바로. 자, 마시겠어요. 저쪽에 한번 보세요. 학생 혼자 와 있는 친구는 누구죠? 없나요? 왜냐면 사실은 부산에서 태백에서 왔는데 울산하고 대전 여기 되게 많았었는데요. 대구도 많고. 근데 혼자 왔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아무튼 뭐 임기수 회장 뭐 돈만 부른 거로 치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선물 주는 거는 이거는 혈류학과 이거 제가 이런 거 저는 그냥 뭐 제가 전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글거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원시중 저희한테도 일어나시죠. 본인은 아까 사실은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왜 드리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여기서는 알아맞히면 제가 영화상 내일은 못해요. 생일 못해요. 19cm 아닙니까? 우리 원시중 후배는 파트라스 동기는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뭘 할까 하다가 케이크 주시고 인생에 처음 있는 우리가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생일 축하 노래를 떼창하고 그러면 노래 한번 부를까요? 네. 갑자기 됐어요. 생일 축하. 혹시 내년 한 3월 말 4월 초에 주말에 생일이면 저희가 미리 전화 주시면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네, 그 정도로 마치고요. 엄청난 리액션으로 김차희 대표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강의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대입의 기초부터 할 텐데요. 2페이지 내용이 뭔가 하면 대입이 실제 고3이 됐을 때, 재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능 날짜가 보이죠? 일단 뭐 2020 이런 말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입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애가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로 말을 합니다. 지금 고3이 2019년을 살고 있죠? 대학을 가면 몇 학번이 되죠? 2020 이름도 멋있다 야. 2020 예. 그래서 2020 대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 대입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대학교 1학년 될 때 횟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2020 대입의 올해에는 제 애가 이건데요. 제 애가 고3이에요. 수능을 11월 14일에 치죠. 그럼 목요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목요일. 수능은 항상 목요일에 칩니다. 그런 것도 기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치면 13일에 금요일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수요일은 왜 안 치냐? 내가 옛날에 공무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수요일은 좀 바쁘죠 이러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내가 꼭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겠니? 이 말이에요. 이해 잘 안 되시는구나. 월화수 준비해서 목요일날 치면 되잖아요. 수요일 하면 좀 월화가 짧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치는 거예요. 목요일이니까 매년 날짜는 바뀝니다. 자, 성적통지일은 12월 초에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수시가 얼리고 정시가 레귤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가 먼저 하는 거고요. 수시가 이제 원서 접수는 언제 한다? 9월에 하죠. 자, 완전 생기초입니다.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전형기간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첫 번째는 서류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제출한 서류.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치는 겁니다. 대학별 고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없어져요. 지금은 있어요. 대학별 고사 제일 많이 치는 게 면접. 주로 학생부형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적성고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성고사는 한양대 이런 좋은 학교는 안 칩니다. 중위권, 중하위권 학교들이 치는데 적성고사는 2022년도부터는 금지될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1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고사는 두 가지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 합격자 발표 보이죠? 그 옆에 최초라고 좀 써놓으세요. 최초. 합격자 발표일이라는 게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합격자 등록 보이죠? 그 옆에도 최초라고 좀 써주세요. 최초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등록하는 날짜가 그 날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는 말 보이죠? 미등록 충원 합격의 줄을 하나 칩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여기 써 있죠? 미등록 충원 합격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추합이라고 써놓으세요. 미등록 충원 합격 말이 너무 기니까 줄이면 충합이 됩니다. 충합. 발음 한번 해보세요. 충합 발음 안 되죠? 좀 빨리 해보세요. 충합. 그래서 이걸 이응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미등록 충원 합격의 줄말이 추합이 됐어요. 참 언어는 재밌는데요. 추합이란 말이 생기니까 새로운 본딘말이 생겼어.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은 원래 없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등록 충원 합격과 추합과 추가 합격이 같은 말이야. 야, 생기죠, 같죠? 이거 모르시는 어머니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헷갈리면요. 나중에 뭐 들을 때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자, 이것만 좀 설명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최초 합격이 있고 추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원서를 한 장 쓰지 않기 때문에요. 원서를 수시는 몇 장 써요? 6장. 정시는 3장. 최소한 9장까지 쓸 수 있고요. 물론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쓰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대충 6장 플러스 3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6장을 썼어요. 수시를. 네, 몇 군데 붙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애라서 6군데 다 붙었어. 몇 군데 등록할 수 있죠? 한 군데 등록할 수 있죠? 그럼 5군데는 합격해놓고 등록을 안 하겠죠? 등록을 안 하는 걸 한국말로 미등록이라고 하죠. 그럼 최초 합격자로 정해놓고 걔가 등록을 안 하면 비잖아요. 빈 거를 추후로 합격을 뒤로 시키는 거, 뒤에. 그거를 추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추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추합을 며칠 동안 하나 보세요. 추합을 며칠 동안 한다? 미등록 추가합격 통보마감 19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14일부터 19일까지 하니까 며칠? 13일날 합격자 등록이 최초가 끝나니까 14일부터 19일까지 며칠? 6일이죠. 6일 동안 추합이라고 써놓으세요. 6일 동안 추합. 가끔 7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6일 또는 7일. 그럼 추합 기간에 일어난 일은 가끔 저도 보셨다가 밑에도 보셨어요. 제가 저를 보라고 할 때 제가 안구정화라고 하니까 근데 저를 보시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안구정화. 가려고 했어. 안 보고 있어. 어쨌건 네. 시간에 저랑 보세요. 안구정화. 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냥 보라고 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추합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추합 1차 추합을 예를 들면 한양대가 발표했어. 1차 추합에 내가 합격이 됐어. 1차 추합도 여러 학교에서 다 할 거 아니야. 내가 1차 추합에서 한양대, 성균관대, 연대, 고대 이렇게 4군데 됐어. 그럼 1차 추합 합격자가 4개 된 거죠, 내가. 최초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몇 개 등록하죠? 1개. 그럼 또 1차 추합자 겨우 발표해놓고 또 안 등록하는데 또 생기죠? 그럼 뭐해? 2차 추합. 그럼 2차 추합도 2개 이상 하는 애가 있겠죠? 그럼 또 등록 안 해도 또 생기죠? 그럼 3차 추합, 4차, 5차, 6차 하다가 6일, 7일이 끝나. 이해가세요? 그래서 수시가 예를 들면 2,000명 뽑게 돼 있었다 하더라도 5차, 6차 추합까지 해도 다 못 채워요. 절대 추합이 안 생기는 과는 서울대 의학과 말고는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서울대 의학과는 꼭 등록하더라.
연대의회과만 해도 안 등록할 수 있겠죠. 왜? 서울대의회, 연대의회 같이 합격하면 대부분 서울대의회를 등록하더라고.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수시 끝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수시학과 최초 합격자, 미등록 초반 합격자 거기 등록 날짜라고 보이죠. 수시 맨 끝에. 등록 날짜에 보니까 어머 다 등록했어. 와 우리 수시 다 등록시켰어. 그러면 그 다음날 돈 찾으러 와.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수시 마지막 날 등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양대 3차 수시 초합에 합격해서 한양대 등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세대 6차에 내가 합격했어. 그러면 마지막 날 연세대 가서 또 등록을 했어. 그럼 연세대 등록한 표를 갖고 나서 그 다음날 한양대 가서 돈 찾아가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미등록은 등록자 다 받아놓고 다음날도 발생해. 그러니까 딴 데 등록해놓고 그 다음날 돈 찾으러 오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네 가지 이해 갔죠? 이걸 이해하면 큰일 나. 제일 쉬운 거 얘기한 거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미등,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수시가 2,000명 뽑게 됐어요. 2,000명 다 못 뽑는 이유도 아시겠죠? 수시가 1,500명 뽑았어. 그럼 500명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시 2월이라고 불러요. 내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개념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요? 수시 2월 뭔 말인지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강남에서도 수시 2월이 왜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수능 최저를 못 채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수시 2월하고 수능 최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미리 얘기했어요. 수시 2월은 수능 최저가 뭐가 돼요? 예를 들면 한양대는요.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어요. 한양대 입학처는 우리나라 입학제도를 선도하는 학교예요. 입학처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한양대, 연세대가 정말 입학처가 연구를 많이 하고요.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최초로 수능 최저를 전부 없앤 학교가 한양대가 최초예요. 그럼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 수시 2월이 안 생기나? 천만의 말씀 생깁니다. 수시 2월은 왜 생긴다? 추합을 5, 6차까지 해도 딴 데 등록하게 되니까 뺏기게 돼서 그게 미등록된 게 넘어오는 것이다. 이해갔죠? 네, 됐습니다. 정시는 뭐라고 돼 있죠? 정시는 원서 접수 언제 한다?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전형기간. 그 전형기간이 역시 서류하고 실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서류, 실기는 보통 예체능이죠. 서류하고 실기하고 전형기간에 써놓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합격자 발표는 최초고 합격자 등록도 최초고 그 다음은 미등록 충원합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양구정화. 정시도 이제 미등록이 발생하면 추합을 계속합니다. 추합을 10일 정도 해요. 근데 추합을 10일 정도 해도 원리적으로 미등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왜요? 맨 끝에 10차 추합에서 두 군데 내가 있으면 어느 학교 한 군데는 미등록이 생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등록이 꼭 생겨요. 정시 미등록이 생기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뽑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맨 끝에 추가 모집. 그 추가 모집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집. 자, 이제 정말 어렵다. 기초도 들기 어렵네. 추가 합격하고 추가 모집은 다른 거예요. 추가 합격은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고 자주 발생하는 이유고요. 보통 추가 합격은 홈런이고 최초 합격은 안타라고 합니다. 추가 합격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겠죠. 제 아는 누님의 아들은 중앙대 정시 추가 합격 맨 끝날 오리엔테이션 전날 합격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전화 찬스라고 합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개통 공개를 안 해. 전화로 누구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 화장실에 전화 3번 못 받으면 넘어가요. 네. 추합될 때는 전화만 들고 있는데 전화가 안 울리지. 근데 그때 정말 열받습니다. 안 울리는 전화를 캔디폰이라고 하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요. 얘가 어쨌든 간에 걔가 항상 들고 다녔는데 걔가 그래갖고 근데 얘가 합격했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게임방에 가갖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통해. 왜? 게임할 때 전화 오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전화 끄고 게임하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게임방을 다 뒤졌어. 3시간 동안 찾은 거야. 그래서 걔를 세수를 시켜갖고 오리엔테이션 버스에 집어쳐넣었는데 걔가 버스에 타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 나 막차 탔어. 이런 거를 국어에서 중위법이라고 하죠. 차도 막차고 대학도 막차고. 그래서
걔가 막차 탔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애들, 버스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애들 최초 합격. 그 중에서 최초 합격하면서 장학금 탄 애들 기분 더럽게 나쁜 거야. 돈 주는데 기분 나쁜 거는 최초 합격밖에 없어. 특기 정시. 아시겠죠? 추가 합격일수록 컷이 막 내려가야 돼. 그죠? 물론 수시는 덜 내려가지만 정시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정 왕초보 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수시, 정시, 모집인원 비교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수시는 7, 정시는 3 그런 말 많이 해요. 실제로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시 7, 정시 3. 3페이지 보이시죠? 정시를 보시면 칸이 3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인원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올해 2020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입니다. 2019 보이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정시가 늘었죠. 특히 많이 는 학교를 제가 몰드체로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특히 많이 는 학교가 서강대와 성균관대고 한양대는 별로 안 늘었네요. 자, 그래서 많이 는 학교가 서강대, 성균관대 이와야 됩니다. 이건 왜 늘었나 하면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작년 봄에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전화해서 늘렸어요. 교육부 차관이 전화해서 정시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으니 늘려라! 그래서 행정조치입니다. 일종의. 네.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에 이게 상위 19개 대학입니다. 상위 19개 대학이라면 어폐가 있어요. 꼭 이렇게 순위가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인기도가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들 집에 가서 이 19개 대학을 외우게 해보세요. 아들, 딸하고. 아버님들 19개 대학을 잘 못 외우십니다. 외우기 아주 쉬워요. 무슨 캐슬? 스카이 캐슬. 그 다음 뭐죠? 서성한중, 경매시, 건동호, 이나아주 국승. 국승인데 거기 순국을 해놨죠? 그것도 여유가 있는 얘기가 길어질까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가 19개 대예요. 네, 인기 19개 대. 자, 그렇게 보시면 대충 7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2020입니다. 네, 2022에 대학 가는 애들은 지금 고1이겠죠. 2022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2022년도 안이 결정이 됐는데 정시를 30% 이상 하라. 이게 2022년의 결정사항 전부예요. 정시에서 30%. 그럼 한번 보세요. 30%가 정시가 안 되는 학교에 동그라미 쳐봅니다. 어느 학교? 서울대, 또 고려대, 중앙대, 이대, 인하대, 아주대. 끝! 6개 됩니다. 그죠? 요 6개 대학은 정시가 는다. 언제? 2022에. 뒤집어서 말하면 30을 넘는 학교는 줄 수도 있어요. 왜? 32의 가이드라인만 맞추면 되니까. 35다? 35학교는 30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수시 정시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때 가서 알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페이지. 4페이지는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면 좀 허전해서 넣어봤습니다. 의예고요. 그 다음은 치예와 한의예. 그 다음은 수의예. 이거를 사의라고 합니다. 사의. 네, 그래서 사의의 수시 정시 비율 이게 전국에 있는 사의대학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아까 일반 대학을 본 것에 비해서 뭐가 좀 많다? 정시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예과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보니까 한양대하고 보세요. 한양대. 한양대는 7번째쯤에 있는데요. 이것도 엄격한 순위는 아니고요. 대충의 인기도로 표시해봤습니다. 한양대 의예과는 정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지. 한양대 의예과 가려고 그러면서 연대는 수시가 80이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수시가 몇 프로? 80% 넘죠. 학교별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시가 많고 중위권 이하일수록 의대가 중위권이라 봤자 상위권이지만 주로 정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대, 사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지역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보이세요? 지역인재라는 건 뭔가 하면 수도권. 수도권은 지원할 수 없고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한테만 지원권이 있는 것을 지역인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충남에 있는 건양대는
대전과 충남 있는 애들만 지원서를 받는 것, 이게 지역인재입니다. 예, 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애를 점수가 더 낮더라도 무대에서 뽑는 제도가 다 있어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역인재가 없죠. 서울에 있는 대학 지역인재를 뽑으면 서울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서울에는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인재를 다 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를 다 빼고 일반에만 까맣게 표시한 거 보이시죠? 44대 32. 그 다음에 치이에는 42대 36. 하이에는 46대 39. 그 다음에 요새 인기 있는 수위는 51대 3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 눈이 보이시죠? 항상 나무를 보려면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이라고 좀 다녔습니다. 나무로 점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 제가 아까 수시와 정시가 상위 19개 대학으로 볼 때 보통 몇 대면 7대 3이라고 했죠. 7대 3이라는 말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수시는 하나의 종류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여기 보니까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이미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보면 말이죠. 전교권 애들은요, 수시 여러 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논술도 하고, 학교 대신도 하고, 심지어 특목고라면 특기자까지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지, 우리 애는 아니야. 대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개를 하거나 수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가 70%라고 했지만 수시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페이지 몇 페이지? 7페이지. 수시는 한 종류가 아니다. 2020 기준에서 퍼센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는 종류가 그렇게 6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교육부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6가지로 나눴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읽어볼까요? 처음에 논술, 네, 다음에 인문자연 특기자, 예체능 특기자, 사회배려 고른 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논술 위주는 논술을 보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여러 가지로 가는 거고요. 특기자는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가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배려 고른 기회는 뭐 독립유공자라든가, 할아버지가 혹시 광주민정운동 유공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학교마다 규정은 다 다릅니다.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기준, 사회적으로 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 있어요, 전형입니다. 따라서 일반 학교로 얘기하면요, 보통 특기자라든가 사회배려 고른 기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빼면요, 그 세 개를 쑥 빼면 왼쪽 세 개만 남습니다. 보이시죠? 네, 왼쪽 세 개. 그래서 일반 학생은 논술, 교과, 종합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요. 그 19개 대학을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논술이 19개 대학 평균 몇 프로? 13%. 교과가 8.4%. 종합이 38.5%.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정시는 예체능을 빼면 인문자에는 25.7%네요. 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4개를 비교해 본 게 2번입니다. 제일 많은 게 학종, 그 다음 정시, 논술, 교과, 이 순서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상위 19개 대학.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한다면 학종이 제일 문호가 넓고, 그 다음 넓은 게 정시, 그 다음 넓은 게 논술, 학생부가 가장 작다. 상위 19개 대학입니다. 가끔 어머님들, 아버님들 신문 기사를 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30% 넘게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 100개 대학을 다 평균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독도 내려가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평균해서 학생부 교과 30% 나오면 사실 좀 무의미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거기 있는 19개 대학 중에 하나를 애를 넣고 싶고, 사실 한양대 동문이니까 한양대 밑에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아마. 당연하잖아요. 네. 수시가 예를 들면 학종을 한다고 할 때 학종이 70%인 건 아니에요. 학종은 몇 프로 돼 있어 아까? 38. 그런데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 그럼 서울대 학종이 몇 프로야? 70%. 서울대는 학종도 70, 수시도 70. 왜? 학종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꾸 서울대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대만 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맞는 학교를 보시면서 비율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여기 첫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8페이지. 정시는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정시는 왜 늘어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시는 왜 늘어난다? 맞춘 사람한테 뭘 줄까? 제가 제 명함을 드릴까? 안 갖고 왔네요. 네. 자, 정시는 왜 늘어나죠? 왜 늘어납니까? 수시이월. 맞습니다. 수시이월이 되니까. 수시이월이 발생해서 정시는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퍼센테이지 전부 다 늘어나기 전에 퍼센테이지. 늘어나면 늘겠죠. 학교별로 늘어나는 수치는 다 다르고 매년 달라요. 그래서 제가 3개년도 각 학교를 다 표시했어. 자료집 좋아 안 좋아? 네, 좋으면 열심히 들어주세요. 학교 중에서 수시이월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라고 써있어요 거기? 연세대. 연세대가 수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많을 때는 10%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대입 때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지금. 2020 대입 때 될 때 사실상 수시가 30%를 정시를 30% 뽑으면 사실 40% 뽑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도대체 무슨 뚝딱이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죠? 수시 2월이 되면 수시 정시 인원이 30에서 40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과장된 말입니다. 자, 질문! 서울대가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수시 2월 때문이다. 문과가 주로 정시가 늘어날까? 그거 이과가 늘어날까? 이거 맞히셔야 되는데. 네, 이과. 왜 2월이 생긴다고요? 딴 데 등록해서. 딴 데 등록을 계속해서 수학대로. 이해가시죠? 서울대 문과가 서울대 문과 등록 안 하고 어디 등록해요?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서울대 이과 등록은 어디예요? 아까 사의 보셨죠? 사의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사의로 많이 가더라. 거기다가 카이스트하고 뭐 리지스트, 디스트 같은 공과대, 특화대도 있거든요. 서울대는 수시원이 전부 이과예요. 문과는 거의 없어. 거의 제로라고. 그 밑에 있는 연대만 해도 문과가 반, 이과가 반이야. 왜? 연대 문과는 서울대 문과로 많이 도망가더라. 이해가시죠? 모든 대학에 2월은 문과, 이과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목하는 학교를 보면서 2월이 많이 생기는 학교가 적게 생기는 학교가 이것도 정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논술 페이지가 어려운 현실적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 마지막인데요. 역대 정부가 논술 언제 생겼냐면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가 생겼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다음에 뭐가 있었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요. 역대 정부가 항상 논술 축소하겠다, 폐지하겠다 늘 얘기했어요. 근데 2022도 폐지를 권유하고 폐지로 이끈다고 써있는데요. 내가 볼 때 폐지 못해. 왜 폐지 못하는가? 논술은 폐지되기 어렵다. 그거를 고려대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려대 사례 잠깐 볼게요. 9페이지. 고려대가 2017학년도에 2018학년도에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고대는 말이죠. 고대에 들려가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고연전이라고 부르는데 쟤네들이 연고전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도 나온 학교인데 연대는 대통령도 없었는데 왜 연대를 더 인기가 있는 거야? 그게 고대에 들려봐요. 고대가 더 좋은 학교 같은데 이거 참 좋은 학교인데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대가 엄청난 실험을 했어. 왜? 어떻게? 연대하고 모두 정반대로 입시제도를 짜자. 그게 2018학년도야. 그래서 연대는 논술을 졸라 많이 뽑아요. 고대는 논술을 폐지했어. 안 뽑아. 지금 상위권 대학 중에서 논술 안 뽑느냐면 서울대하고 고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꽤 뽑습니다. 연대만큼 많이 뽑지 않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보세요. 2017학년도에 지원 인원이 몇 명? 책 한번 보세요. 몇 명? 66,000명인데 18학년도 논술을 폐지하니까 25,000장, 원서가 40,000장이 줄었어요. 논술 원서값이 얼마였나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표. 밑에서 두 번째 표. 논술 원서가 얼마? 65,000원 곱하기 4만 25억이 하늘로 사라졌어요. 고대는 학교가 돈이 많아서 버티는데요. 일반 학교에 다 조달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형은 말이죠. 우리 학교 선배들이 1.3이 합격했대. 그러면 1.4, 1.5, 1.6도 넣어볼 수 있어. 2.3은 절대 안 넣어. 이해가시죠?
내신 등급이에요. 근데 논술은 그냥 다 넣어. 예를 들면 한 건국대 써야 되다가 연고대 다 써.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원서입니다. 논술. 보통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 원서를 참 많이 쓰는 것이 20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술 폐지를 교육부가 곧 이끌려면 논술 폐지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돼요, 대학이. 대학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이 있어요. 등록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입학도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학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운영이 그러면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논술로 들어오는 돈도 막아버리면 대체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대안을 줘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논술 폐지에 대한 지원금 규정이 없어요. 2022도 없습니다. 따라서 논술은 폐지되지 않을 거라고 김찬희는 짐작하는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2년 뒤에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인데 이제 수시에 하나하나를 보면서 수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은 말이죠, 수시 하나만 얘기해도 그거 다 알 텐데 아버님들은 이제 좀 모르실 테니까 가장 기초부터, 또 어머님들도 기초가 바삭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터 합니다. 교과는 간단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동네 그런 학생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신 따기 쉬운 동네,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이런 애들이 가는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뽑나? 10페이지 책을 한번 보세요. 1, 2, 3 보입니까? 1, 2, 3. 전국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와요. 1번, 그러니까 교과 100%. 이해가시죠? 여기서 교과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신 교과입니다. 두 번째, 교과 70, 비교과 30. 교과에다 비교과를 섞어서 보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이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이 들어가는. 면접이 들어갈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보이시죠? 1단계에서 교과로 먼저 3배수, 5배수를 걸러 정원의 3배수까지 뽑아. 그래 놓고 그 나머지 애들, 3배수를 통과한 애들을 면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그냥 다단계로 하지 않고 서너 대를 다 면접하면 면접 시간과 면접 행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해가시죠? 한번 이렇게 3배수, 5배수 걸리고 걸른 애들만 면접하면 행정상 비용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단계로 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보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1번은 뭐예요? 교과만 들어가는 거. 2번은요. 교과와 비교과가 다 들어가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교과가 들어가건 비교과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다 뭐다? 정량평가라는 말 있죠? 제가 노란색은 외워야 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아버님들. 정량평가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란색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정량평가. 이게 학생부 교과예요. 정량평가라는 뭔가 하면 숫자가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숫자가 말한다. 숫자가 양이잖아, 양. 숫자가 말을 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독도고 내신 평균 1.7이야. 그럼 무조건 단대국어 1.8을 이겨. 이게 정량평가야. 숫자가 이긴다. 이해가시죠? 숫자가 이긴다. 그럼 이거를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무슨 말이야? 사실 단대국어 1.8이 독도고 1.7보다 공부를 더 잘하겠죠. 잠재력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잠재력도 더 높을 수도 있어. 단대국어 1.8이. 하지만 학생부 교과에서는 진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신 따기 어려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애들은 내신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지원을 안 한다.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학생부 교과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태백에서 오셨죠? 학생부 교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가는 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꼭 대학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라고 애한테 부정한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부 교과고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가 가. 독도고가 유리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죠. 백령도가 유리한 거구나. 이렇게 와. 그러면 대학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도고 했는데 독도고에 정도 1등이라고 뽑았더니 공부 그렇게 못해.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잠재력도 못해.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학 입장에서 답답하잖아.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대학도 졸업생들이 이렇게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이 나와야지. 졸업생들이 막 헤매고 있으면 대학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학업 능력이 떨어지면 좀 걸러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시로도 꼭 2번을 적용하는 거예요. 2번. 이게 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말도 부르기 어렵네. 아무래도 그럴 거야. A씨나 RAC. 아무래도 이런 걸 표기하면 내가 수능 못 쳐요. 수능 국어가 18페이지예요. 적으면 16페이지, 많을 때 20페이지가 있는데 아버지들 읽다가 잘걸? 그래놓고 애 보면 야, 너 국어 점수가 이게 뭐야? 이 국어를 이해하셔야 돼. 봐. 수능을 최저한 이 정도는 먹어라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게 아니고 야,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수능 본 과목 중에 2개 연급을 더했을 때 3등급, 3등급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2등급 3개는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런 걸 수능 최저 기준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내신의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너무 실력 없는 애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학생부 교과는 수능의 최저 기준을 만들어놔요. 요거를 너무 많이 길죠? 수능 최저 기준으로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학교별로 몇 학교만 보세요. 거기 보세요. 10페이지. 2019년 기준에서 수능 최저 기준 학교 있는 학교 몇 개? 18개. 없는 학교가 10개. 없는 학교도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면접이 있으면 당연히 내신 것이 하락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할게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신 가기 어려운 학교는 안 갑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네, 일반보건, 특목보건, 수사보건 누구나 대도시건 소도시건 다. 자, 뽑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책 다시 볼게요. 4가지. 1, 2, 3, 4 보이세요? 1번. 1번은 서류 100%. 자, 아까 학생부 교과는 교과백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서류백이라고 써있죠? 아버님들은 서류란 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서류가 뭐냐? 학생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쳤습니다. 요새 없어지는 분위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서류라고 합니다. 뭐뭐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말 좀 길죠? 자,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자소서. 이런 걸 좀 싫어, 자소서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자소서를 비하해버려서 자소설이라고 해요. 자소설. 자기 스토리를 소설 쓰고 있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군.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 추천서를 이제 교사가 써주시는 거죠. 알겠죠? 교사 추천서 쓰는 것도 교사로서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 교사들이. 2번 보세요. 2번은 서류만 갖고 보기엔 좀 뭐해서 뭘 같이 본다? 면접을 같이 보는 겁니다. 네, 됐죠? 3번은요. 2번과 비슷한데 왼쪽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서류 앞에 뭐가 있죠? 교과에 동그라미. 여기 써놓으세요. 짬뽕형이라고 써주세요. 짬뽕형. 교과도 좀 보고 서류도 좀 본다. 4번이 뭐냐? 한양대역입니다. 한양대역. 오로지 한양대만 독야청청 보는 방법. 네. 한양대가 제가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많이 했다는죠. 아까 한양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양대는 교과학원 이런 거 안 봐요. 비교과 학생 등록입니다. 면접도 없어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좀 간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들어오기 쉽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한양대도 되게 어려운 학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할 때도 어려웠겠지만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목표가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분 좋죠. 실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제가 입시 현장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하고 상담해 보면 애들이 가고 싶어하냐 안 가고 싶어하냐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 박철일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친구 제가 아들 쭉 상담을 했는데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같이 됐어요. 어디 갔어요? 당연히 한양대 갑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인기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서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대? 자, 그 밑에 학생부 종합 전액교섭을 분류 보이죠? 12, 13페이지 보이세요? 12, 13, 14페이지 요게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표인데요. 표를 너무 잘 만들어갖고 제가 표 만들고 나서 오 신이시여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신한테 제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표를 잘 보시면 이게 인서울 전문대요. 저는 인서울이라고 할 때 서울 주변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요. 예를 들면 가천대라든가
또는 뭐 한국대라든가 이런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 더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다음 페이지에 쭉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4개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책 보세요. 4개 칸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칸은 서류 수능 면접, 두 번째 칸은 서류 수능, 세 번째 칸은 서류 면접, 네 번째 칸은 서류만. 이렇게 인서울이 4종류의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1, 2, 3, 4에서 볼 때 1, 2, 3을 나눠본 거예요. 짬뽕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어쩌면 1, 2 중심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부담 커짐 보이세요? 부담 커짐은 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부담 나가짐 보이세요? 할 게 적어진다 그 말입니다. 적다고 적은 건 아니지만 왼쪽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아까 보셨죠? 수능은 뭐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아까 보셨죠? 네, 그게 학생부 종합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없죠? 수능이 없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페이지를 쑥 보세요. 쑥.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는 주로 다 있었죠. 18대 10이었죠. 아까 그것도 인서울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요? 없는 게 압도적으로 많죠. 이상하다. 똑같이 내신을 보는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좋지만 뭔가 너무 실력이 없는 애를 좀 쳐내야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많은데 학생부 종합은 거의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써있죠? 여기 노란색?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색? 정성평가. 뭐에 받는 말이겠어요? 정량평가에 받는. 정량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100방이다. 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독보고 1.7이고요. 반대고 2.2 등급이 있어. 독보고 1.7이 합격할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독보고 1.7이 이기는 게 아닌 게 학생부 종합. 애 보니까 반대국어 2.2가 애들도 똑똑하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도 좋고 애가 잔대력도 높아 보여. 그러면 그냥 반대국어 2.2를 뽑는 거야. 오케이? 정성평가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애들을 평가하는 게 즉 면접 과정이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너무 학력이 안 된다 싶으면 거기서 빼면 되니까 굳이 수능 체제를 적용 안 해도 애들을 합리적으로 뽑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자, 인서울에서 수능 체제에 있는 학교는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기억하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써보세요. 어디? 서울대, 또 고려대, 또 이화여대, 홍익대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대예요. 보이세요? 4개 기억하면 좋아요. 내가 얼마 전에 말이죠. 한 달 전에 대충의 모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옆에 어머니들이 대화하는데 둘이 1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틀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대화가 너무 재밌어. 어머 그래 맞아 그렇지 뭐 이런 식이야. 학종도 수능 체제가 중요하지. 그래 맞아 서쪽에 수능 체제가 많대. 뭐가 많아? 서울대 고대 가세요. 내가 무슨 묻고 싶어서 서울대 고대 가세요? 묻고 싶어서. 서울대 고대 학종을 알면 도대체 내신을 얼마나 좋아야 돼? 대치동에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야 논술에서는 내신이 안 중요하지. 맞아 논술 내신 안 들어가. 여기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잡혀갈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이랑 잡힐 것 같아.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4개입니다. 서울대, 고대, 이대, 홍익대. 점점 줄고 있어. 올해 2개가 사라졌어요. 연대하고 서강대가 올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6개였거든요. 올해 4개예요. 참 연대하고 고대는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노선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서울대, 고대, 이대, 홍익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수능하고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중은 학종에다 둬야 돼요. 학종을 하는 순간. 왜? 학종에 예를 들면 원서를 6장을 썼어요. 그럼 수능도 보겠죠? 수능 체제가 어떤가 봅니다. 왜? 학종에 꼭 합격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수능으로 쳐서 갈 수 있는 정시의 학교하고 내가 학종에 썼던 학교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학종에 썼던 학교를 절대 정시로 못 가요. 정교권이 안 돼서. 그런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2-3명 봤어요. 어느 일반고의 정교일등인데
자기 학교는 별로 대학에서 쳐주지 않는 고등학교인데 연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학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저는 학교 어디입니까? 그냥 모르는 학교예요. 이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고교간 우연이 있다. 저건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우연이 있다고 해서 너는 우리 학교야, 너는 여 학교야 이렇게 문자는 듯이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 조금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죠. 걔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모르는 학교. 입학사정에 볼 때 이 학교 어딨지 하는 싶은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의대 가서 그래서 1등인데도 안 하고 정시로 공부해서 정시로 가량이 있어요. 이런 거를 모델로 삼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애가 있대. 아까 얘기했죠. 학종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정시보다 많아. 학종이 안 될 때, 내가 가고 싶은 게 학종으로 안 될 때, 그 대한 옵션이 논술과 정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고 싶을 때 내신이 4등급이야. 서울대 학종 아니면 정시잖아. 그러면 학종이 안 되니까 정시가 옵션이 될 수 있지. 정시가 항상 좋은 옵션인 건 아니에요. 대안 옵션이다. 오케이? 네, 그럼 이해하세요? 자, 학교 넘어갑니다. 학종은 이겁니다. 자, 학종의 15페이지. 고등학교를 아직 애를 진학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 적이 없는데 15페이지가 뭐냐? 그게 학생부입니다. 15페이지 학생부입니다. 아버님들의 서류의 3개 중에서 하나가 학생부였죠. 학생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근데 올해 1학년부터는 조금 이게 간소화됐어요. 좀 몇 개 줄었어요. 그게 다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참 길게 하지만 학종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하고 논술 잠깐, 접시 잠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학생부를 이렇게 쭉 기재하는데 이 학생부를 갖고 학교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뭐라고요? 2.3. 또 X 친 거 있죠?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올해 1학년부터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학년들, 3학년들은 여전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딱 보니까 문재인 이렇게 써 있어. 입학사정관이 볼 때, 오! 영향받을 수 있잖아. 동명이인인가? 이해가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특기사항도 빼고요. 자, 학적사항 넘어가고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1학년부터 1, 2번이 하나로 돼 있어요. 3번 출결사항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수상경력. 수상경력은 매년 바뀌었습니다. 왜? 수상경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었어요. 17년에는 수상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수상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활동한 건 기록을 못하게 하니까 딴 데 가서 쓰는 사람이 있어서 딴 데 6번, 7번, 8번 가서 쓰는 사람이 있어서 6, 7, 8번에 못 쓰게 한 게 18년이고요. 올해부터는 학기당 한 개만 쓰게 돼 있어요. 학기당 한 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경시대회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니요? 뭐 영어 문변 대회, 교내 사생 대회, 백일장 대회, 무슨 뭐 논술 대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학원 타는 놈이 다 타요. 참 타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타는 놈은 계속 타니까 한 학기에 타는 데만 7개, 10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학기당만 한 개밖에 못 쓰게 하자. 이게 올해 고1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7개를 탔어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빛나는 거 하나만 쓰는 거야. 대상을 탔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는 진로와 연관되어 있거나 내가 생명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데 생명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생명 1등을 쓰는 거죠. 아니야 수학이 좀 무료니까 내가 수학을 써. 여러 개 탄 애들은 골라서 하나 쓰겠지만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비어있지만 교과 우수상 같은 게 있어요. 경시대회라는 곳은 없고요. 그냥 써주는 거예요. 교과 우수상. 저희 딸을 보니까 교과 우수상만 있더군요. 교과 우수. 그러다가 2학년 때 영어상을 탔어요. 영어상. 영어 응대대 은상. 이과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정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학생부가 참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애는. 네. 사람마다 다르죠. 5번 자격증 및 인증. 예를 들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는 테스트 세션 이런 거 있어요. 경영학과 가는 애들이 그거 꼭 봅니다.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 그걸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또 문제가 있으니 올해 1학년부터는 쓰긴 쓰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나 보이죠? 2학년 때까지는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1학년부터는 이제 없으니까 앞으로 중학교생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6번 진로 희망사항은 아예 폐지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다 꿈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꾸몄어요. 1학년 때는 공학자, 2학년 때는 생명공학자, 3번은 분자생물학자. 뭐야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아직 발전하고 있는데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바뀌고 나서 바꾸고 나서 항상 문의가 있어요. 1학년 선생님
항공공학자로 썼는데 2학년 때 생명공학자로 바꿔도 되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좀 비교협적이잖아.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진로는 바뀔 수도 있다. 너의 진로는 너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입증해라. 이해가시죠? 네, 바뀌었고요. 그럼 7번. 창의력 체험 활동 보이시죠? 동그라미 주세요. 창의 동그라미. 체의 동그라미.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창체.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가 우리의 창체는 그러면 창체가 뭐야? 그러면 엄마가 뭐야? 에이! 관심! 앞으로 관심! 그러지 않게 창체로 창체 창의력 체험 활동 딱 한번 호응을 해주시면 와이프가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 창체는 다른 말이 또 있어요. 거기 자율활동의 자의 동그라미, 동아리 활동의 동의 동그라미, 봉사활동 봉의 동그라미, 진로활동의 진의 동그라미.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동봉지. 오늘 많이 배운다. 자동봉지라고 창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좀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죠. 아빠 이번에 자동봉지. 그래? 자율활동 어떻게 했니? 너 이거 회장이니까 자율활동이 좋았겠다. 이 자율활동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자율활동이 자율은 자율인데 쉽게 말하면 학교활동이에요. 학교에서 뭘 한 거야? 어떤 게 있는가는 다음 페이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동아리 활동 아시겠죠? 항상 이 자율동아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율동아리를 폐지하냐 마냐 폐지하냐 마냐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 폐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일하는 자율동아리는 한 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한 학년에. 자율동아리가 뭔가 하면 학교에 없는 동아리를 친구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자율동아리예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참고로 우리 아들은 해봤는데 뭐 별거 없었고요. 나는 못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네. 있는 동아리 하나 해도 어려운데 자율동아리 또 어떻게 해?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도 치고 땀 흘려갖고 수학 문제 풀다가 졸다가 근데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창의력체험한테 진로활동 먼저 있다. 8번 교과학습 발달상황 보이세요? 교과학습 발달상황 보고가 교과입니다. 교과 동그라미 있어요. 교과가 계속 6번이죠. 요 교과를 정량평가로 보면 학생부 교과, 요 교과를 정성평가로 보면 학생부 종합. 이해가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세특 보이세요? 세특은 뭐의 중간일 것 같아요? 8번 밑에 써있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국에 없어. 너무 기니까. 세특. 그래서 언제부터 아버님들 창체, 세특, 자동봉지 이런 말들 좀 익혀주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교과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간의 교과는 숫자로 표시되는 거고요. 세특은 말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동이 학생의 교과 발달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면 교과,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면 세특. 세특은 담임 선생이 쓰던가 과목 담당 선생이 씁니다. 그렇게 되고요. 맨 끝에 9번 독서활동은 많이 무력화됐어요. 왜냐면 책 이름하고 저자만 써요. 그러니까 책 이름하고 저자를 쓸 때 자기의 진로하고 맞춰서 잘 책을 읽고 그걸 잘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문성도 갖추고 또 포괄성도 갖추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독서한 내용이 뭐냐, 독서에서 뭐가 발전했는가 그런 거 쓰지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 보이죠? 동그라미 쓰세요.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을 줄이면 뭐라는 것 같아요? 행특입니다. 행특 동그라미. 이상하죠? 행동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특이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라임을 맞추는 세특, 행특, 그죠? 세특, 행동.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그만큼 창의적이에요. 애들이 스스로 그 중과를 세특, 행특이라고 만들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세특. 안 하네. 이 학생부예요. 이게 잘 써있으면 학점에서 좋은 거고요. 이게 후지게 써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질문도 열심히. 동아리 활동 열심히. 회장도 해서 선거나가고 이기고 수상도 하고 막 그죠? 책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했는데 교사를 잘못 만나면 꽝이에요. 좋은 교사를 만나야 돼. 잘 써주는 교사. 그리고 교사가 또 나를 좀 써주도록 좀 인정을 받아야지. 평소에 난 교사에게는 기특거리고 어이씨 뭐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러고 선생님 자소서 좀 잘 써주세요. 야 이 자식 안 써줘 새끼야. 주소서 잘 써주세요. 안 써줘 새끼야 이런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뭐 친구처럼 네 아버님 뭐 하시니? 아버님 견달이라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잘 써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시고
선생님도 잘 만나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못 만나는 애들이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학교에 갔더니 학교 하나도 안 해줘. 에이씨 이상한 학교 왔어. 그런 싫어해요. 잘해준 학교에는 학종을 좋아하죠. 학교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중학생이라면 학종을 강한 학교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경 안 쓰는 학교를 할 것이냐. 네.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조과냐 그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선택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네. 학생부 조과를 많이 뽑으니까 학생부 조과 관리를 잘해주고 선생님들도 열의가 있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라고 저희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자,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논술과 중심이 해야 되니까요. 학생부 종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뭐 21페이지 넘어가고요. 23페이지 논술 전형을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논술 전형은 최상위권 학생이다. 최상위권의 학종을 하는 학생이다. 보통 우리 애들 아니죠. 저희 애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학종을 한다. 그럼 논술 안 해요. 죄송합니다. 최상위권을 했네. 갑자기 우리 딸을 머릿속에 싹 떠오르면서 갑자기 얘기가 확 헷갈렸어요. 다시 할게요. 최상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학종도 하고 논술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걔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입시는.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점심시간에 카페맨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보통 거기서 목소리 큰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애야, 엄마야. 그 엄마 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면 안 돼. 우리한테 맞게 해야지. 네. 그 엄마는 뭘 해도 애가 잘하거든. 그거 하고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 애니 또 자랑하네. 그러면 돼. 아시겠죠? 그런 애니 하면서 정보만 얻으면 돼. 정보만. 아, 저기 저거는구나. 내가 친한 거 하면 돼. 보통의 학생은요, 학종 아니면 논술이에요. 학종을 할 수 있죠? 학종 계속 하세요. 학종으로 가고 싶은 데가 예성적으로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건 언제 확인해야 되냐? 중요한 건데 2학년 1학기 때 결정하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여자 동창분들 세 분이 야 1학년 때 결정해야지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하신 분이 그 중에서 누구 제일 잘 나와요? 왜? 2학년에서 문이과가 갈리잖아요. 문이과 구분을 없애려고 교육부가 하지만 여전히 문이과는 구분돼 있어요. 문이과가 구분되면요 등수가 바뀌어요. 등급이 다 바뀐다고요. 1학년 때는 못하다가도요 4학년이 1학년 때 전교 70등이었는데 1등부터 69등이 다 이과로 왔어. 2학년에 갔더니 문과 1등이야. 논술은 누가 잘 볼까요? 논술 대비 많이 한 사람. 집에 가서 연대 논술 한번 시험지 한번 보세요. 뭔 소리야, 이거 국어야? 진짜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거를 300자로 요약하시오. 150자로 비교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냐면 생과일 주스라고 얘기하는데 과일을 던져주고 쥐었자! 잘 짰어? 옆에 오렌지 튄 거 없어? 쥐어짜다가 잘못 튀어버리면 못 요약한 거잖아.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채점 기준이 다 명확해요, 학교가. 네. 오랫동안 노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거 잘할까? 자꾸 해본 사람. 알겠죠? 네. 참고로 학교에 논술 선생님이 없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거 보면 볼 때마다 화딱집니다. 아니, 고등학교에 논술 선생님이 없고 논술 교과가 없는데 시험은 왜 있냐고. 아, 뭐 이런 나라가 있어. 열받아. 아, 고교의 치고에서 논술 선생님 넣고 원어민 강사도 넣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알로 없애던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알아서 대비하세요. 이게 다 돈 드는 거예요. 짜증나요. 3번은 이과예요, 이과. 이과는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고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 표는 집에 가시면 책에 다 있어요. 어느 학교가 어떤 과학논술을 보는지 보시고요. 대부분 학교가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적용해요. 자,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학년 기준. 학생부 교과에 많았어요? 종합에 많았어요? 교과에 많았죠. 왜 많았죠? 저놈의 내신은 물 수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은 어차피 좋은 학교 내신은 잘 평가해주고 이상한 학교 내신은 똑똑한 학교에서 이상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정상평가 하면 되는 거니까 수능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논술을 잘 보내고 공부 잘할 거 아니야. 아니 수학과 잘하는 수학과 잘하는 거고 언어론도 잘하면 언어론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수능 체제를 두냐? 이상하지 않아요? 수능 체제 하는 학교가 20학교, 수능 체제 안 하는 학교가 12학교. 33개 중에서 의대인 울산에 빼고 32개 중에서 수능 체제 적용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논술이? 학생 목표 가지고 확 이해가죠. 정량평가, 정상평가니까 정량평가 교과에만 수능 체제로 확 주는 거예요. 정상평가 많이 안 두고 좋은 학교만 두고. 근데 왜 논술은 실력으로 뽑는 건데 왜 수능 체제를 많이 두고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아까 힌트는 논술 지원자가 그렇게 많아요. 채점하다 보면 학사 마비돼요. 이해가십니까? 수능 체제를 딱 정해놓고 시험 반을 벌릴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대학교 관계자분들 좀 불편하시다 보니 팩트가 그런 거니까 실제로 논술 채점을요 수능 점수 발표 때부터 시작해요.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는 논술을 그대로 대표적으로 이게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모든 수시, 모든 논술 시험들을 다 채점합니다. 한양대 굉장히 훌륭한 학교예요. 좋은 학교니까 목표라는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체제를 둬서 반을 버려요. 그 나머지 반만 채점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수능 체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높아도 높아요. 실제로 절반이 떨어져요. 절반이. 네. 5만 명 쳤으면 2만 5천 명이 수능 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할 때는 수능 공부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분만 정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28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문과고요. 29페이지가 이과입니다. 가나다 본 보이시죠? 군뇌라는 거 있어요. 보이죠? 군뇌? 군뇌를 이제 원서를 한 단 더 쓰는 거예요. 그럼 군뇌를 지원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최대 6단까지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군뇌는 아무거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아까 표 팀장이 얘기한 재밌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로 왜 가군에만 장학금을 주는가? 자, 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가 2번입니다. 정시에서 N수생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시에서 N수생이 왜 강세를 보이냐? 아까 얘기했죠. 누가 시험을 잘 본다? 시험 공부 많이 하네. 그리고 학종 제도는 박근혜 때 생긴 거고요. 이거의 전신은 이명박 정권에 확대됐던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박근혜 때 학종이 됐고 학종으로 확 커서 이게 문제점이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학종이란 건 기본적으로 아까 보니까 서울대, 고대, 이대, 홍익대 말고는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학종이 굉장히 학교의 학교 생활의 부담이 큽니다. 교과, 비교과가 완전히 학교 생활의 내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수능 공부를 예전보다 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보다 가면 갈수록 재학생이 수능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아유 수능은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런 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과예요.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왜? 학종 안 하라고. 학교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너무 삐지네. 자기가 학종 6개를 다 떨어지고 수능을 3개는 당연히 못 씁니다. 그것도 갈 곳이 없어요. 왜? 나도 학종 쓴 학교가 있는데 그거보다 3단계 아래니까 못 쓰는 거죠. 네. 3개 아래가 아니고 3단계. 네. 학종은 서울에 중상위권 썼는데 이건 무슨 정신 넣어보니까 충남권 학교 나오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바로 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너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N수생 성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슨 재수학원이 잘 가르치는 비결이 생긴 게 절대 아니고요. 재수학원 옛날하고 똑같아. 그냥 재학생 때 적수 공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N수생이 되면서 성적이 많이 올라요. 얼마나 오르는가 거기 표 보이시죠? 표 30페이지 보이세요? 1등급에서 N수생이 몇 프로 차지한다? N수생은 재수생 3수생을 합치는 겁니다. 몇 프로? 적으면 35%, 많으면 48%. 보이시죠? 네. 그다음 2등급은요? 30에서 40. 그러니까 40%는 N수생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애가 어때?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가 1등급이다. 그럼 1등급이 사실 아닌 거예요. 2등급인 거예요. 대부분. 2등급이랑 대부분 3등급. 왜? N수생이 나중에 수능에서 치고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N수생하고 비교를 안 하거든요. 3학년 때도 3월달 4월달에 비교를 안 해요. 6월달부터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시는 홧김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되니까 확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네. 정시 올리냐? 사실은 재수하자라고 이미 권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재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이것을 그래 안 되면 정시. 네. 자, 근데요 31페이지 보이시죠? 이게 재수 비율이에요. 재수가 50% 넘는 학교가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재수 비율입니다. 아까 표준형 얘기했죠? N수 비율은 100%가 넘어요. 왜? N수는 3수, 4수가 포함되니까. 3수, 4수, 장수. 5수 이후부터 장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수도 늘었어요.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자기 고집들이 많이 강해져서 나는 예를 들면 의대야. 그러면 뭐 5수, 6수였으면 의대 가요. 그런 애들도 봤어요. 물론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지만.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한 5분만 할게요. 자, 32페이지부터 33, 3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시 점수의 환산 방법인데요. 32페이지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가 수능 성적표예요.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요. 그렇게 생겼죠? 32페이지? 거기 보시면 애 이름 있고 생년월일 있고 학교 있고요. 과목이 있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있죠. 표준점수가 그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이 얘기하려면 10분 걸려요. 할 수가 없고요. 표준점수. 100분위가 석차예요. 석차. 아버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위가 석차예요. 100분위가 97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100분위 3 그러면 아우 얘가 전국 3등했다고 그러면 안 돼. 100분위 97이 상위 3%예요. 이겠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분위 95면 상위 5%겠죠? 그 시험 본 애들 중에서 얘는 어떤 과목을 다 맞았어요. 그 과목을 다 맞았어. 그럼 100분위가 얼마가 돼요? 다 맞았어. 100분위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겠죠? 근데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6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탐 과탐에서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죠? 다 맞은 애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쉽게 낸 거야. 이런 일이 요새는 사탐에서는 비일비재하고요. 과탐에서도 가끔 생겨요. 사탐은 사회탐구, 과탐은 과학탐구야. 죄송합니다. 사탐은 제가 했네. 가끔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6이야. 그럼 다 맞는 사람이 몇 프로가요? 4%가요? 8%예요. 정확히 말하면 7.5, 7.5 계산해야 돼. 7.9%부터 8.5%까지. 하여튼 평균 8%예요. 그러니까 8%가 다 맞으면 반 토막해서 4%가 나의 100분위가 돼. 그러니까 다 맞았는데 100분위 96이다? 다 맞으면 8%가 좀 넘겠군. 옛날에 물리2가요. 다 맞은 애가 100분위 94였던 적이 있어요. 94니까 6이니까 최소한 12% 정도가 다 맞았겠죠. 11.56%가 다 맞았어요. 알겠죠? 그렇게 계산하셔야 된다. 그게 100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으로 환산하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시하고 있어요? 수시하고 있어요? 정시하고 있어요. 표준점수로 보는 학교와 100분으로 보는 대학의 차이는 33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33페이지 보시면 표준점수로 보는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서초관대, 한양대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는 100분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정시학교가 있고 중상위권 대학은 100분으로 보는 학교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그 얘기하고 비율 얘기하고 끝낼게요. 페이지 32페이지. 다시 왼쪽입니다. 2019년 수능으로 한번 환산해 봤는데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은요 국어를 잘 봤어요. 올해 수능은 국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국어를 다 맞았네요. 다 맞은 건 아니고 한 개 틀린 거예요. 표준점수가 146이네요. 100분위가 100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B 학생은 국어를 못 봤어요. 표준점수가 130, 100분위가 94. 거꾸로 A 학생은 수학과, 이과 학생이네요. 수학과를 못 보고 B 학생은 수학과를 잘 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더해보니까 A 학생은 표준점수를 더한 게 265, B 학생은요 257. 국어 수학만 본 거고 영어는 뺐습니다. 국어 수학만 볼 때 A가 이겼어요? B가 이겼어요? A가 잘 봤죠? 100분을 더하니까 B가 더 높죠? 100분으로 보는 학교냐 표준점수 보는 학교냐 이런 변동이 생겨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시험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는 항상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항상 실패합니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네, 보는 애들도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어렵게 나와서, 그럼 어렵게 나오면, 자, 안부정아? 어렵게 나오면 싫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여기 위에 몰려있어, 아니면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있게 되죠. 띄엄띄엄 있으니까 점수 차는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이 정도 내려가도 여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100분은 덜 내려가죠. 이해가십니까? 어렵게 나온 과목을 잘 봤으면 평점수가 유리하고, 어렵게 나온 과목을 못 봤으면 100분가 유리해요. 특히 중상위권 학생은 국민대냐, 수시대냐, 숙명여대냐, 이화여대냐 이런 거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셨죠? 37페이지 서울대 인문을 보세요. 서울대 인문 1대 1.1대 0.8이죠. 그러면 수학 점수에는 곱하기 1.2를 해서 뻥튀기 합니다. 과학 점수는 2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0.8에서 80%로 끌어내립니다. 1점 차가 0.8점 차로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네. 하는가 보면 하는데 하나들은 인문 상명이 달라요. 인문은 1대 1대 1이에요. 이해하기 쉬워. 상명은 수학이 중요하죠. 그래서 1.33, 0.67이요. 수학을 잘했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학교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 건데 인문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탐구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요. 사탐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과를 보세요. 이과 다음 페이지. 이과는 88페이지. 이과를 보시면 대부분 학교가 수학 비율이 높죠. 하향들이 1.75까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혹시 정시 자료집을 보면 수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시 이 반영 비율 이 표는 제가 따로 새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별로요. 정시 반영 비율을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분수로 표기해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어떤 학교는요. 자연수로 표기해요. 1대 2, 3. 어떤 학교는요. 퍼센티지로 표현해요. 횡적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1로 해서 다시 다 재정리한 거예요. 훌륭한 거 같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국어를 딱 1로 기준해서 딱 어디가 맞고 어디가 적은지 딱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1로 바꾸면요. 한양대가 1.75가 돼요. 와, 수학이 1.4가 1.75 정도 돼요. 이과는 수학을 못하면 정시에서 참 좋은 학교는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이과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죠. 근데 이과 가는 대부분 애들은 문과를 안 가려고 이과 가는 거예요. 이과 애들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상위권 빼고, 우린 상위권 빼고 얘기하는 거야. 걔는 나 상관없어. 그럼 걔는 알아서 잘해. 얘는 이런 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EBS만 했어요. 그런 애들이 진짜 그랬어요. 걔들. 탐구 보세요. 탐구도 높죠. 이과는 과학 탐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과 애가 이과를 희망하고 있는 이과라면요. 수학보다 과학을 더 시키셔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공부를. 수학 1, 저는 이렇게 해요. 수학 1, 과학 2 이렇게 시켜요. 애한테. 그런데 과학 점수가 왜 안 나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정시에 대해서 수능은 말이죠. 2022학년도에 수능 제도가 바뀌고요. 2021년도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바뀌고 내년 바뀌고 내후년 바뀌고 대한민국 역사상 3년 연속 수능이 바뀌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능 바뀌는 제도 같은 건 각 입시 기관 같은 데서 입시설명에 가서 우리 애가 고3이 될 때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좀 확인하셔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앞쪽에서 얘기하니까 힘들었는데요. 어쨌건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동에서 워낙 유명한 강사시지만 어쨌든 남의 학교 동기에 와가지고 설명 힘차게 해주고 김태 대표 다시 한번 올해도 뭐 잘해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진행해준 모든 분들한테 나가시면서 같이 그래도 인사하고 고맙다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수고하셨고 내년에 뵙겠습니다.